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AI와 정책 연구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정책 연구에는 매년 봄철, 가을철 학회마다 이렇게 세션을 만들어서 계속 발표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봄철 학회에서는 저희가 온라인 녹화 세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팀이 일단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팀은 AI 권하는 사회, 생성형 AI 사용해서 사회적 영향의 변수의 점화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국대학교 천종성 교수님, 하장대학교 이승영 선생님, 하장대학교 서수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은 서울기독대학교 박만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발표를 하시는 대표 발표자 이성경 선생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토론은 저희가 한 15분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외에도 우리 불러 계시는 선생님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발표자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AI 권하는 사회 생성형 AI 사용해서 사회적 영향 변수의 점화 효과라는 연구에 대한 발표를 준비한 한양대학교 미디어 인포메틱스학과 박사과정 이승경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의 중심 소재로 삼은 이 생성형 AI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너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식상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들처럼 사실 이 생성형 AI, 특히 챗GPT라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챗GPT 없이는 뭐 과제를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런 생성형 AI, 특히 챗GPT 같은 것의 경우에는 뭐 그 출시가 이제 1년 반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뭐 출시 5일 만에 보시다시피 1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돌파할 정도로 어떻게 이 생성형 AI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리고 이용이 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요. 그런 사용 양상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굉장히 경험적이나 실증적으로 제한된 굉장히 초보적인 개념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이미 수행된 약간의 연구들마저도 뭐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사용 동기 이상의 어떤 사용 과정이나 형태를 연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흔하게 강한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지 그런 확장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가 정말 괜찮더라. 네가 뭐 과제나 업무를 할 때 사용해보면 정말 좋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주변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영향 이 맥락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수행이 되었던 여러 가지 신기술 수용 연구들에서 이런 뭐 특히 뭐 기술 수용 모델 연구들에서 이런 사회적 영향 요인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이 일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이제 사회적 영향과 다른 변인 간의 여러 가지 뭐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 의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만을 이제 검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계를 바탕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된 연구를 한번 수행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생성형 AI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생성형 AI의 주 사용 계층이라고 논의되는 게 바로 MZ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MZ세대는 이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의 선택에 기대서 그 서비스를 내가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MZ세대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의 확대로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뭐 사회적인 관계를 그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그 MZ 세대가 본인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지 말지의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자신의 참조 집단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친구나 가족, 동료였다면 이제는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하는 그 SNS 관계 중심의 인물로서 그런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들의 어떤 특히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개인들의 기술 책행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현 시점에 이제 지금의 시점에 신기술 수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과 형태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정리하자면 생성형 A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의사결정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영향 변수를 고려하고 그 관계의 범위를 이제 SNS로 확장하는 소위 뭐 AI 수용 모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저희는 그 앞에서 보실 수 있는 그 라자루스의 인지평가 모델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인지평가 모델에서 제시하는 인지, 동기, 감정의 프레임워크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특히 이 모델과 함께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사회적 영향 요인을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인지평가 모델에 따르면 이제 개인이 어떤 서비스나 뭐 어떤 대상을 사용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그 대상이 자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그것이 자신과 일치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사회적 영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사회적 영향이라는 요인이 인지, 동기, 감정의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먼저 그 과정을 촉발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첫 번째 이제 단계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평가 단계가 바로 이제 동기의 인지적인 평가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이 인지평가 모델에 따르면 개인들이 어떤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감수하게 되는 비용이나 돌아올 혜택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뭐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뤘던 TAM이나 UTA, UT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면 뭐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성과 기대나 노력 같은 이제 변인들이 많이 개념화되고 그 변인 간의 관계가 다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인지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변인들을 함께 접목을 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맥락에서 신뢰라는 변인도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단계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함께 형성되는 감정이라는 변이는 의도라는 변인을 또 예측하도록 하는데요. 이 변이는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영향을 통해서 촉발되는 그런 인지적인 그 영역과 그리고 동기를 통해서 인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총 그 두 가지를 합친 그런 인지적 자극과 이제 행위를 매개를 해서 어떤 사용 의도라는 평가의 결과물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AI 신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생성형 AI라는 것을 다룸에 있어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변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인지평가 모델의 맥락에서 이 신뢰라는 변이는 개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영향과 같은 참조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평가하게 되는 어떤 일치성의 맥락과 관련해 있는 변인이라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노력이나 성과 기대 같은 변인들이 어떤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신뢰라는 변이는 되게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고 뭐 정서적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으나 저희는 조금 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변인들과 이 신뢰의 관계를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앞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연구 모형을 설계를 했는데요. 일단은 사회적 영향을 통해서 촉발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노력과 성과 기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노력과 또 신뢰가 성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이 가설과 일치하는 맥락에서 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AI 신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성과 기대 또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가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이 사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설을 이렇게 9가지를 설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이 6가지의 변인을 중심으로 이제 작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설문을 실시를 했고요. 그 연구 대상은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샘플 같은 경우에는 350명을 선정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구조선 형식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는 RStudi오를 사용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기술 통계 현황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 모델의 경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측정 모델의 적합도에 대해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타당도 검정을 실시를 했는데요. 왼쪽에서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측정 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측 변인들 또한 구성 개념을 6가지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판별 타당도 또한 확인을 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 연구에서 이용하는 구성 개념들은 서로 모두 구별되는 개념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 모형 결과 같은 이제 결과가 분석 결과 나타났는데요. 어, 이제 각 가설에 대해서 이제 같은 결과지만 요거를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각 패스 경로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조금 두드러지는 결과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영향이라는 변수가 노력과 AI 신뢰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다른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각각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제 한 가지 그 경로인 사회적 영향이 성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가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것들이 선행 연구의 맥락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 번 더 실시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이제 사회적 영향이 성과 기대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과 성과 기대의 그 영향 관계를 개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한 연구는 이제 생성형 AI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어떤 수용 모델을 한번 제안을 해봄으로써 개인이 생성형 AI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회적 영향이라는 요인이 어떻게 그 과정을 촉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연쇄적인 과정을 조금 설명하고 그런 점화 효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연구 결과 두 번째 가설인 사회적 영향이 성과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 이제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의 수용, 어떤 선택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많이 논의가 됐던 기술 수용 모델 등이 이제 논의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 영향이라는 변수의 역할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요인이 특히 이용자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뭐 AI 같은 것들에 대한 신뢰 판단에까지 연쇄적으로 쭉쭉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했다라는 연구 가치를 지닌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 기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영향이 조금 유의미한 효과를 이제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나타내지 못했다는 결과는 오히려 그 신기술에 대한 유용성 판단이 사회적 영향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사용 이후에 대한 사후적인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들도 암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연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사실 뭐 그 측정 문항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부록으로 넣었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도문자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박만수 박사님 나와주시고요. 토론은 어, 한 15분 정도 할 건데요. 일단은 토론에 대해서 토론자가 토론하고 그다음에 발표자들 3분 여기 다 참석하셨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플로어에 있는 선생님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요즘 최대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생성형 AI의 사용에 관련된 논문 저도 한 2편을 썼는데 최근에
그래서 핫한 주제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보통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기술 수용 모델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아니면 어, 마타체르지의 뭐 기술 수용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을 많이 쓰는데 좀 새로운 모델을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이신 박만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만수입니다. 일단 보내주신 발표 자료 잘 읽어보았고요. 일단 PPT에 한정해서 제가 볼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PPT를 중심으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이랑 또 궁금했던 부분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일단 사회적 영향 요인을 핵심 변인으로 설정하고 뭐 연쇄적인 작용을 검증하는 연구로 좀 저도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매우 흥미로운 연구로 잘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생성형 AI가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좀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능이랑 서비스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좀 같이 묶어서 본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설이랑 모형 설정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근거가 조금 제가 판단하기 힘들었지만 그 명확한 좀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인지나 동기, 감정 프레임워크, 인지평가 모델을 사용하셨는데 본 연구에서 좀 보고자 하는 그 특히나 이제 동기 부분에서 세 개의 변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기 부분이 어떻게 추출이 됐는지 등의 좀 왜 중요한지 등의 자세한 서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50명을 좀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어, PPT를 좀 보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이나 타당도 분석에서 N수가 215명, 그리고 SEM 분석에서는 N수가 263명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었는데 왜 N수가 조금 다른지 이유를 좀 묻고 싶고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연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또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로 분석, SEM 분석을 하셨는데, 이제, 매개 분석이나 혹은 이중 매개 효과 검증을, 어, 혹시 보셨는지, 왜 안 보셨다면 왜 안 보셨는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매개 효과나 이중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해서 또 변수들만에 미치는 영향력 혹은 주요 변인 검증을 좀 세부적으로 상세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 주제에 관해서는 저도 매우 흥미롭게 잘 봐서 이 결과를 조금 이제 페이퍼를 작성하실 때 좀 함의 부분을 좀 풍부하게 이끄시면 더 좋은 논문으로 좀 발전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로 보는데 좀 한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답변은 우리 좀 모아가지고 종합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플로우의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논문이 좀 더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드바이스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좀 조금 그럼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사회자로서 한번 어, 궁금한 건 아닌데요. 한번 제가 박사학위 논문 심사들 이렇게 가보면 개념들을 좀 잘못 쓰는 경우들이 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예컨대 지금 우리 연구자가 그리신 모델을 보면 요 사각형을 그리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구조 방정식에서 사각형은 어, 측정 변인들, 측정 항목을 뜻하고요. 대부분 보면 구인, 그러니까 우리가 컨스트럭트라는 거, 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구성 개념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컨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원 내지는 하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여기 많으시니까 그런 좀 그런 것들을 좀 유의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이 구조 방정식의 최대 장점이면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타당하냐, 신뢰할 수 있느냐의 모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사실은 좀 풍부하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논문들 보면서 특히 우리가 측정에 대한 타당도 그리고 측정에 대한 신뢰도 왜 우리 아까 박망수 박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변인을 이 구성 개념을 이제 가져올 때 그걸 이제 좀 뭐랄까요 이론적 병행이 단단하지 못하면 이 구조 방정식은 사실은 좀 공격당하기가 좀 쉬운 그런 방법론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술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저 코멘트를 이 정도 하고요. 우리 플로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면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정성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동 연구자 한 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천종성입니다. 뭐 여러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제 이 연구의 이제 그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요약문이나 PPT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왜 굳이 이제 이 연구에 그 보통은 이제 기술 수용 모델을 채택을 하든가 이런 이제 특정한 기술을 채택하는 그 변인들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제 요약문이나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CM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래서 또 이제 AI를 또 약간 MC로 AI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보는 논의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그 AI는 좀 CMC랑 좀 다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려면 대부분이 이제 AI와 이제 사람 간에 이제 직접적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그 요인들로만 그 인간과 AI의 커뮤니케이션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출발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게 이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실은 이제 여러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만 당시 이제 우리가 이 연구가 시작할 때 AI를 사용하는 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대두가 되던 시점이기도 했고 해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자들끼리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여기 이제 신뢰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개념을 신뢰도 역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AI를 사람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람처럼 느끼는 인간적인 신뢰를 느낄 것인가, 아니면 이제 기계라고 작정을 하고 어떤 기계의 성능에 대한 신뢰를 느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원래 측정을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뢰라는 변인이 이제 앞에 보면 이제 기술 수용 모델에 나와 있는 뭐 노력 기대나 이제 성과 기대가 대부분 이제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이런 부분이니까 그 변인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이제 신뢰라는 변인을 추가해서 기능적인 AI를 기능적으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제를 좀 결합해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은 어, 그 이게 속도가 요즘 이제 모든 사실은 이제 그 뉴미디어의 이제 속도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을 하고 네트워크의 중첩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에서 이제 그런 확산의 이제 그 기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영향 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맥락에는 그런 사회적 영향의 요인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서 이제 사회적 역량의 어떤 견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토론자께서 제기하신 가설 모형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된 지점인데 이렇게 발표 자료에 그런 것들이 좀 표기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제 유료 무료 다 이제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무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한 그 표본 자체가 응답자들이 유료가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유료로 무료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본문에도 아마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수는 뭔가 이제 표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0명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 방정식 분석을 할 때 따로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간접 효과 부분은 따로 이제 넣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제 본문의 분석에 좀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함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를 굳이 기술 수용 모델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수용을 할 때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기술을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술이 어떤 그런 감정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택을 하는지를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는 그 기술 수용 모델은 이제 감정과 인지의 영역이 약간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변인을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인지와 감정을 좀 구분을 해서 그러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게 그런 이 기술이 좋다라는 인지적인 영역이 자격이 됐을 때 사용성이 높아질 건지 아니면 야 사람 같아서 정말로 이게 뭐 좋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 접근을 됐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 평가 모델은 인지를 거쳐서 감정을 거쳐서 사용 의도를 결정하는 이 과정에 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적 역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특정한 그 뉴미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인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의도 토론자께서 제기하신 함의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저희는 좀 이제 함의 부분이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더 풍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발표자 선생님들 뭐 다른 그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발표하신 이성경 선생님이나 서정 선생님이나 해주셔도 괜찮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그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고 우리 전정선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는 게 이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어, 시어리 오브 리전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액션 거기서 말하는 일종의 그 주관적 규범하고 이 차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달랐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개념을 빌려다 쓴다는 것 자체는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계속 개념을 특히 이런 경험 엠피리컬 스터디 하는 사람들의 좀 약점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개념을 좀 뭉술하게 쓰면 좀 공격당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행동 이론에 나와 있던 이제 주관적 규범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벤카테시죠. 그 UTA 개념을 듣고 왔을 때는 이제 개념을 다시 이제 사회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제 그 역량 개념을 갖고 왔고
그 측정 항목을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측정 항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규범의 항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AI가 이제 사실은 확장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이제 네임드라 그러잖아요. 네임드의 어떤 그런 이제 블로거나 아니면 유튜버나 이런 이제 SNS에 있는 이제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이제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이제 측정 항목을 좀 이제 많이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넣고 사실은 이것을 만들기 전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 변인을 굉장히 그래서 사회적 역량 변인을 좀 강화 그런 현상들을 주관적 규범은 사실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런 이제 SNS나 이제 소셜의 영향을 받는 이런 변인들을 좀 추가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항목 중에 한 항목 정도는 이제 그에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풍부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항목 정도는 이제 SNS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녹아서 이제 우리가 그 측정 모델을 이제 구분하는 데는 이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설명이 가능. 혹시 토론전 혹시 아까 하신 것 중에 답변이 좀 아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인지평가 모델을 활용하신 점이 좀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 모형이 생각보다 이게 나중에 이제 논문 쓰실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설명하실 때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조금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모형인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변인 수를 조금 줄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좀 제안을 드린 것 같이 뭐 매개 변인 효과를 좀 추가를 하셔서 좀 주요 변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예. 아, 우리 플로우에 있는 선생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저도 이렇게 이런 통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이러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퍼셉션을 측정하잖아요. 지각을 측정하다 보니까 정말 지각을 측정하는 거냐? 이거는 이 논문과는 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지각을 측정하는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옛날에도 공부하다 말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큐 메소돌로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도 AI와 나 뭐 이런 관계, AI 사용에 대한 관계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큐 메소돌로지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논문을 살짝 읽으면서. 그래서 물론 뭐 큐 방법론 자체가 이런 모델을 검증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개념을 좀 세련화시켜가는 정교화시켜가는 데는 좀 되게 유용한 방법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뭐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이 정도 뭐좀 코멘트 해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세션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어, 논문 발표해 주신 천종성 선생님, 이성경 선생님, 서수정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토론해 주신 박망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AI 정책 연구의 세션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어, 세종대학교의 임종수 교수님과 아주대학의 이설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게 했는데 오늘 그 발표로 임종수 교수께서 해주시고요. 제목은 글로벌 OTT의 컨텐츠 현지 분리 창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은 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송요섭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수 교수님은 좀 잠시 소개드리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OTT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책도 제일 잘 팔리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영국의 사이트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세종대 임종수입니다. 제가 뭐 잘 파는 책을 쓴 건 아니고 그냥 번역한 거고요. 예, 뭐 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지금 작업 중에 제가 쓰고자 하는 제가 직접 쓰는 책을 작업 중에 있는데 근데 이게 참 탈고가 안 되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TV는 어떻게 OTT로 옮겨가는가라는 주제의 책을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파트가 크게 미디어 파트, 인터페이스 미디어라는 파트, 그 다음에 컨텐츠 파트, 그리고 이제 수용 파트 세 파트로 나 이제 구성될 텐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 중에 두 번째 컨텐츠 파트예요. 어,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업계의 비밀을 너무 일찍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 저의 고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와 OTT가 어떻게 다르고 특히나 저는 이제 TV가 OTT로 옮겨간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TV의 콘텐츠, OTT 콘텐츠가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드라마고 저것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드라마라는 말 쓰죠. 똑같이 또 방송이라는 말을 TV에서도 쓰고 유튜브에서도 방송이라는 말 쓰고 OTT에서도 방송이라는 말 쓰죠. 그만큼 용어는 항상 지체되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이것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OTT의 현지 분리 창작이라는 개념인데 현지 분리 창작은 사실 이런 거는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분야에서는 거의 아마 처음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작 산업이라든가 뭐 창의 산업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은 컨텐츠 그러니까 요즘은 컨텐츠를 많이 쓰지만 원래 텍스트 비평을 하는 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비평 크리티시즘을 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텍스트 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잘 엔지니어링 할 거냐. 이거는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분야에서는 크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는 사실 인접 분야인 문화 콘텐츠 학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던 건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분야도 이제 이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 이제 OTT 드라마가 기존 TV 드라마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특히나 이 글로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전략하에서 이런 콘텐츠가 나올까? 오징어 게임, 뭐 파친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곳이 아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아마 이런 연구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유별나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일관된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지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호응을 보이는 콘텐츠를 보면 일관되게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들에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현지 분리 창작이고 실제로 제가 이 고민들을 쭉 해오면서 근데 그냥 제가 이렇다라고 그냥 막연히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계량적인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앞서 앞에 발표처럼 대단히 높은 수준의 통계학적인 그런 건 없고 그냥 개수 카운트하는 거 그 정도라는 것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록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TV 1.0, 뭐 TV 4.0 얘기를 많이 하죠. 뭐 1.0, 2.0, 3.0 해서 1.0 네트워크 시대에서 그러니까 지상파 시대고 이제 그다음에 2.0이 이제 유료 방송 다채널 시대고 3.0은 아마도 지난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21세기 초기 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위디스크라든가 그 말 많았던 위디스크라든가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고 아니면은 어디 저장해서 USB 파일을 집에 와서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트랜스 과정이죠. 트랜스 과정을 어느 특정 시점이 딱 돼서 그것이 이제 2005년
100mbps를 의 속도로 인류의 모든 영상 콘텐츠들을 기본적인 어떤 그 끊김없이 서비스할 수 있었던 물리적으로는 그때고 그것이 실제로 서비스된 건 2007년, 2008년 되면서 이제 미국의 프라임 비디오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전 얘기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리밍의 시대가 됐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채널 미디어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게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는 플랫폼 미디어, TV 4.0이라는 플랫폼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캐즘이 있는 거죠. 이 캐즘을 우리가 미디어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콘텐츠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수용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개념적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TV 1.0, 2.3인데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양질의 T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질의 TV. 왜냐하면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양질의 TV를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분야에 또 얘기가 잘 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 개념이 나타난 거는 길게 보면은 70년대 후반 루트 그러니까 뿌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방송이 됐는데 더빙돼서 고만고만한 조그만한 어떤 그런 낮은 수준의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해볼 만한 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 그러니까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70년대의 어떤 서구 사회, 특히나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코스튬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넘어오면서 미니 시리즈가 일반화되고 특히나 가장 이 양질의 TV 개념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는 90년대 와서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오늘 사회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본 엑스파일이 바로 전형적인 양질의 TV의 한 사례거든요. 왕좌의 게임 그리고 로스트 우리나라에는 오진 않았는데 소프라노스라든가 미국의 이제 그 마피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KBS가 보여주는 그런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드라마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대거 터집니다. 그게 이제 TV 2.0에서 3.0 그 경계에서 터지는데 이 전통을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적인 어떤 이슈와 별개의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양질의 TV 주로 드라마를 이제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HBO 같은 경우는 우리는 TV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HBO야. It's not TV. HBO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너희들이 아는 그런 TV가 아니고 HBO고 HBO는 그런 양질의 TV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매체야라는 거죠. 그 전통이 지금 이제 이 OTT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그런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아주 초기에 2013년에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제 만들면서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TV 전통 속에서 지금 OTT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OTT는 알다시피 근데 HBO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장이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OTT는 출발부터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적인 어떤 컨텐츠만 만들어 가지고 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그러니까 로컬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로컬적인 요소, 로컬적인 어떤 장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 창작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지 분리 창작을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현지 분리 정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현지 분리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제화, 세계화, 현지화라고 했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의 하나의 방법이죠. 전략인데 거기에 제가 그 2019년에 번역한 그걸 그대로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지리적으로 예민하다. 이것은 넷플릭스가 그들의 피드를 나누고 각 국가별로 콘텐츠를 맞춤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간 번역투긴 하지만 실제로 멕시코는 그들 자체의 넷플릭스 피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를 특징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미드 그러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쫙 뿌리면 각 국가만 똑같은 것들이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플랫폼이 이제 일본에도 있고 뭐 중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한데 같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통을 각기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현지 분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컬 옵트 아웃 폴리시인데 이 정책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정책을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작 실제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는데도 이제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어썸션이에요. 그 어썸션을 오늘 이제 증명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원래는 유통 정책으로서의 현지 분리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창작 영역에서 이제 그것을 응용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 현지 분리 창작 오른쪽에 보면 현지 분리 창작이라는 것은 플랫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다양한 장르나 감성, 이야기 주제 등을 차별적인 현지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소싱하여 글로벌 코드를 결합하는 것.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헐리우드 또는 드라마라고 그러면 헐리우드적인 전 세계 것을 가져와서 헐리우드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관이라든가 기존의 TV 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헐리우드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이렇게 그 뮬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국이다 어디든 가져오고 있지만 지극히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뭐야 저기 저 얼음 공주 나오는 얘기가 뭐죠 그게? 겨울왕국.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헐리우드적으로 그것을 재가공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로컬 코드, 글로벌 코드라고 했을 때 이 글로벌 코드 중심적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현지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현지의 것이 잘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주 절묘하게 잘 결합하는 전략 중에 특히나 이제 이 뭐야 그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런 OTT가 이 글로벌 코드만 막 집중적으로 그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현지 코드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절묘하게 장르적으로나 주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킹덤이라든가 뒤에 아마 나올 텐데 킹덤이라든가 이런 킹덤 오징어 게임 그죠? 그리고 또 더 글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또 그 파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각기 달라도 OTT 플랫폼이 달라도 그걸 보면 전부 다 어떤 아시아 국가의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제도적으로 어떤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거든요.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그걸 호모사케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발되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제도가 보장해주지 않죠. 제2 신민으로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킹덤에서는 세도 정치에서 버려진 비록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버려진 어떤 그 세자가 스스로 어떤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이야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신자유주의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그의 백그라운드가 뭐든지 간에 서울대를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이 뭐야 그 신용불량자로 전락된 사람들이 이 치열한 어떤 경쟁사에서 살아남은 얘기. 일관된 주제를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 특정한 장르 저기 유럽에 가서는 또 유럽의 특정한 주제 장르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어떤 분리시켜서 주제나 장르를 분리시켜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 아시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시아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그걸 그러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영국에 있는 사람, 멕시코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미학적 취향이 거기에 다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향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거는 또 이제 플랫폼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콘텐츠와 플랫폼을 그래서 잘 결합해내는 게 바로 이런 넷플릭스 같은 OTT 이 미디어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미학적 취향을 위한 현지 분리 창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또 번역하는 곡에 인용해 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의 중요성은 지역적 범위에 놓여 있다. 그것은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도 커버하는 지리 언어학적 지역의 존재 위에 구축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이때 회사를 위한 회사는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회사를 위한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보장한다. 라틴 아메리카 미디어 회사가 수십 년간 바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넷플릭스는 멕시코에서는 클럽 뭐 쿠에르보스와 인가버너블, 콜롬비아에서는 나르코스, 브라질에서는 산프를 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인데 회사는 이들 프로그램들이 라틴 아메리카 제일 먼저 갔거든요. 현지화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와 약간의 행운을 기대하면 약간의 행운이라는 말을 좀 삽입시키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 걸쳐서 시청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넷플릭스는 지역 관객들이 선호하지만 보편적인 매력을 지닌 범죄, 가족, 사회적 불평등, 축구 등의 주제에 기반한 시리즈들을 매우 현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에서는 현지 분리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현지 분리 정책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풀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뒤에 나오는 하이퍼텍스트 이런 거는 뭐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킹덤, 오징어 게임, 지옥, 파친코,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좌우로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한 축은 우리가 이제 하이퍼텍스츄얼리티라고 그러고 이제 이 Y축이죠. X축을 우리가 이제 아키텍스츄얼리티라고 하는데 하이퍼텍스츄얼리티는 이 보면 전부 다 세 명이 마치 우리 특정 누구죠? 오삼 감독이 딱 나오면 항상 비둘기가 확 난 그런 것처럼 일종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원 스토리 어웨이라는 이제 그 캠페인도 하는데 그래서 세 명이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이건 대단히 의도적인 연출이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 넷플릭스 표라는 거죠. 예. 그렇게 쭉 지금 보면은 지옥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그 사자에서 이렇게 불타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좀 변형된 형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이퍼텍스츄얼리티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 X축이죠. 이 아키텍스츄얼리티. 그러니까 텍스트 전형성이라고 하는 건데 장르화하는 거죠. 그래서 킹덤, 오징어 게임 이렇게 쭉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의 한국적 전형성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경제 제도 속에서 역사적으로나 현재 아시아에서의 어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앞서 다른 데서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논문에 이제 분석한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OTT가 표현하는 코리아를 호모사케리 분투 또는 이거는 다른 말로는 내셔널 알레고리라 그래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3세계 국가의 어, 그러니까 제1세계 국가가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문학이라든가 이런 데 수상하고 시상식 했을 때 성과를 내는 문학이나 어떤 이런 서사물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뭔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 보니까 항상 그 1세계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뭐랄까요? 여기 뭐야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떤 세계화라든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 전, 200년 전에 식민지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의 이야기들이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즐겨보고 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이 또 소비가 되고 시장가 높게 비평가들에 의해서 높게 평가를 받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앞서 이렇게 본 것처럼 텍스트 전형에서 이제 한국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거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어떤 텍스트 전형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중남미에 텍스트 전형성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스페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대표된 유럽의 어떤 텍스트 전형성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미국 거죠. 미국의 텍스트 전형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떤 뭐랄까 한 3개 또는 4개 또는 뭐 그 이상 있을 수도 있겠는데 대체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어떤
인터내셔널 클러스터, 그러니까 문화적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텍스트 전형성을 아주 잘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제가 어, 현지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PPT 두 개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인데 요거 하나는 뒤에 거는 이건 잘못 넣은 겁니다. 요건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방법론에서 로컬 코드와 글로벌 코드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한편에서는 로컬 코드를 아주 강조하는 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 글로벌 코드를 강조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화할 때 지금 이 지정생존자 60일 지정생존자 그러니까 designated survivor라는 이 미국 것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TVN에서 이 저 뭐야 현지화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의 로컬 미디어가 현지화를 했잖아요. 요거는 대단히 로컬 코드 중심적으로 현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esignated survivor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백그라운드 똑같아요. 국가에서 당이 붕괴가 되고 정치가 리셋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의도가 확 폭삭 여의도 거기에 폭삭 정치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컨대 대통령이 이제 뭐 주례 연설을 할 때 딱 왔는데 다 폭삭 내려앉았을 때 정치가 리셋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국가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넷플릭스에서 한 데지그레이트 스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알다시피 미국의 어떤 이상적인 제1세계 국가로서의 미국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가죠. 근데 여기 지정생존자 60일 지정생존 한국에서 한 걸 보면은 한국의 못다한 어떤 우리의 지도자의 못다한 꿈을 이제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복원의 출발점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인공으로 나로부터 하지만 전임 대통령으로부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아주 잘 녹아 있죠. 로컬 코드 중심적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텍스트 전형성 이런 식의 텍스트 전형성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버리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아까 저 한 4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 개의 문화적 클러스터가 어떻게 그렇게 이 텍스트 전형성을 보연 그 장르적으로나 주제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 텍스트 전형성을 보였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가 넷플릭스 데이터도 있고 이제 위키피디아 데이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넷플릭스 데이터를 제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매일매일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국가 데이터가 없어요. 국가 또는 대륙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거가 예전에는 아마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콘텐츠에 국가가 있어서 두 개를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2023년 작년 지난해 7월경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뭐 수입하거나 이런 거 말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데이터를 전 세계에 걸쳐서 1179개의 타이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보인 것처럼 요거는 북미입니다. 북미.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그 캐나다죠. 여기 보면은 다큐 시리즈, 키즈, TV 코미디, TV 카툰, 크라임 TV 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위 한 5개 정도를 특징으로 보면 다큐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키즈가 있죠. 키즈 TV가 있고 다큐 시리즈는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다큐 중에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잘 보지는 않을 텐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무지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 자연 다큐도 있고 사회 범죄 다큐도 있고 아주 그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그러니까 이슈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다큐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또 실제로 퇴임 이후에 이제 그런 미디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다큐도 많이 만들고 물론 뭐 오바마 그쪽에서는 주로 자연 다큐를 만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키즈 TV가 대단히 아까 우리 저기 이 TV라는 용어는 그냥 여기 얘네 저 넷플릭스가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냥 키즈예요, 키즈. 아까 앞서 본 뭐 기묘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유의 것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코미디, 카툰 류가 꽤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요거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크라임, 범죄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스릴러, 그리고 여기도 다큐 시리즈. 여기도 워낙 범죄가 많아가지고 예, 범죄 관련된 다큐 시리즈. 그 다음에 코미디. 일종의 그 히스패닉 남미 특유의 그런 어떤 코미디라든가 그리고 소셜 앤 컬처 다큐멘터리라든가 미스테리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주목 앞에서 본 것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큐 시리즈 그 키즈가 눈에 띄었다면 여기서는 크라임과 그 다음에 스릴러가 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 또 아프리카 저 북부 지역까지 여기서도 크라임입니다. 크라임인데 이때 앞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의 크라임은 대체로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크라임이라면 여기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사이코패스라든가 뭐 이런 크라임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스릴러 그러니까 그 어떤 장르가 또 있고 여기도 다큐 시리즈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책에 기반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어떤 정언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에 한 이야기가 또 눈에 띄는 유럽의 어떤 정서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크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유럽의 크라임과 북유럽의 크라임 좀 달라요. 남유럽은 어떤 아까 그 종이의 집처럼 어떤 사회 제도적으로 어떤 부패에 의한 그런 범죄가 많다면 저 북쪽은 대단히 그 심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우울한 그 해도 잘 안 뜨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내용적으로 근데 그 내용은 이 수치상으로 잘 안 보이죠. 그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오면은 TV 스릴러가 많죠. TV 스릴러. 그 다음에 코미디, 크라임 여기도 크라임이 많습니다. 미스테리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SF 판타지 애니메이션 역시나 일본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 지역 그 국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 클러스터가 함의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대단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스릴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앞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는 그거는 못했는데 OTT가 기본적으로 구독형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아보기, 그 빈스빌리티라고 하는데 몰아보기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거. 스릴러가 가장 좋은 장르예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는 스릴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몰아보기 좋은 어떤 콘텐츠의 대표적인 이제 장르 형식이 이제 스릴러니까. 그리고 또 몰아보기뿐만 아니라 다음 회를 또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멤버 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식의 현지 분리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래서 크게 뭐 대량적으로 이것을 대륙별로 또는 문화적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뭐 프리퀀시를 해가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걸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 데이터가 주는 어떤 인플리케이션 차원에서 좀 현지 분리 창작의 어떤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조금 길게 발표해 주시는데 뭐 세게 들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좀 뭐 길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마지막 세션이니까 토론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플로우 있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 시간 있으니까 활발히 좀 참여해 주시면 우리 더 좋은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임종수 교수님이 이 던진 하두가 되게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메모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론은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송요석 박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방금 소개받은 콘텐츠 진흥원의 송유셉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콘텐츠 상황이나 시장이 많이 또 빠르게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그 뭐 앞에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게 글로벌 OT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 근데 이게 글로벌 OTT가 아까 이제 뭐 장표에 보면 뭐 TV 4.0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과 다른 어떤 기반 위에 있다는 것도 조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나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준 가지고 좀 설명하기 어렵다거나 좀 공백이 보이는 부분이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모험적으로 이제 분석을 시도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받은 그 페이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몇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페이퍼 자체에도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고 방대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퍼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초점을 딱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해서 물론 이제 발표 진행하시는 와중에 뭐 새로 알게 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뭐 제가 그런 것들 이제 바로바로 듣고 바로바로 녹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동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좀 그 준비한 것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저기 이해했던 거로는 이제 페이퍼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의 어떤 유통망, 그 다음에 그 글로벌한 침투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넷플릭스인데 이 넷플릭스가 이제 그런 기반 위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 권역을 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나눠 놓고 각 권역별 특성이나 선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뭐 개발하거나 소싱하고자 한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러한 권역별 특성들을 다 상위해서 뭔가 좀 그 집약할 수 있는 글로벌 수요 같은 것들을 또 함께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 기획하는 작업에서 이제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그 제시하고 계시는 그 결과만 가지고 볼 때 아 조금 이게 뭐랄까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이기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 보면 이제 초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는 그 지정 생존자하고 인형의 집인데 여기에는 이제 인형의 집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혹시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만약에 보았다면 조금 더 이해가 그 직관적으로 다가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에서 보면은 이제 지정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로컬 코드 지향성이 강하다. 그다음에 이제 인형의 집에 서사는 글로벌 코드 지향이 좀 더 강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정 생존자와 관련한 내용들은 있는데 그 인형의 집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이게 조금 뭐 생략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지정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이 그 어쨌건 간에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자신만의 로컬인데 그게 글로벌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작이 그 글로벌 코드의 어떤 그 형성하는 기준이 되어 있고 그거를 가지고 비교할 때 한국판에서 로컬 코드 지향적인 어떤 특성이 그 강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각각이 다 로컬 코드를 지향하는데 그렇게 작용한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알기로 그 지정 생존자가 처음에 2016년인가에 시즌 1이 있었던 것 같,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곁다리로만 보고 실제로 볼 시간은 없어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9년도에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획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이고 그다음에 어떤 원작이나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거에 대한 리메이크인데 그런 상황이면 이게 어찌됐건 간에 똑같이 만든다는 방향성보다는 뭔가 리메이크나 혹은 뭐 이제 다른 버전으로서의 차별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기획의 방향성에서 볼 때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라기보다도 뭔가 차별점을 두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서 지향점을 로컬로 삼는 것이 가장 편하겠다. 이런 식의 기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
그 뭐랄까 그 11쪽 12쪽에 이제 지시돼 뭐 물론 이제 한 장표는 잘못 들어간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특정 그러니까 어떤 게는 어떤 거가 글로벌이고 어떤 거가 로컬이다라는 느낌보다도 이게 각각의 차이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이것들이 그 인형의 집에 대한 분석과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 제 이해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어,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제 8쪽에서 10쪽의 그 텍스트 관련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혹은 이제 글로벌 OTT에서 성공 사례로서 이제 제시되는 한국 콘텐츠들을 모았을 때 어떤 그 하나의 비유 내지 큰 틀에서 보이는 공통점 같은 것들을 아마 그 페이퍼에 있었던 걸로 보면 이제 그 아키텍스처얼리티 전형성 이제 이런 것을 묶으신 것 같고 이제 호모 사케르라는 이 표현이 있어서 이게 정말 뭐 이렇게 뭐랄까 그 화려한 단신이라고 할까 뭔가 외면받고 있고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해도 뭔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되게 그 척박하고 뭔가 좀 그 뭐랄까 그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위험천만한 느낌 같은 어떤 그런 그 라인 위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그 생존 게임 같은 거인 거죠. 그러니까 서바이벌 같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그 오디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공통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게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이기고 지고 뭔가 훈훈하게 악수하거나 뭔가 카타르시스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떨어지는 쪽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다음 레벨로 가는 사람은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유별나게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한국적인 로컬이다라고 하면 요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뭐랄까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지정 생존자나 인형의 집 분석이랑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킹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이 라인에서 보면 뭐 더 글로리도 있고 그다음에 파친코도 있고 했는데 뭔가 지정 생존자나 인형의 집은 이제 그 라인에서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연관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13쪽 이후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 아주 뭐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13쪽에는 이제 이런저런 분석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장르 1, 2, 3, 4, 5, 그다음에 뭐 정서, 그다음에 표현 수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시된 결과에서 조금 그 이렇게 이러한 그 근거 내지 이러한 그 집약 그 데이터 취합의 결과 이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할 때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표상에서는 이제 공통적인 단어다 보니까 크라임 TV 쇼면 다 크라임 TV 쇼인 것 같은데 각 번역의 어떤 특징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이퍼 상에서는 같은 단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의미일까? TV 코미디는 또 각자 써 있는데 아마 번역별 특성이나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단어다 보니까 이것은 또 각각 어떤 차별점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계량적인 부분이라서 그 사실 직관성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샘플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비되거나 혹은 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심으로 뭐 N수가 조금 유사하게 그 부각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만약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뭐 이제 퍼센트 같은 것들 좀 옆에다 붙여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크라임 TV쇼 같은 경우에 남미하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다 1등인데 비중으로는 한 20%, 21% 정도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11%, 그다음에 북미에서는 한 10.2%이 정도가 되는데 그런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이 옆에 있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글로벌 OTT가 분명히 기존 어떤 미디어나 콘텐츠 지형을 바꾸고 있는 건 맞아서 그 정체나 혹은 본질이나 아니면 산업적인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주신 페이퍼가 그런 작업을 또 돕고 또 정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제 글로벌 OTT들도 사업 전략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더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싹 다 푸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잘라서 공개하고 나머지를 사후에 공개하고 이런 전략적인 변화를 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포츠,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라기보다도 그냥 그 라이브 자체가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WWE 뭐 그 생중계 같은 거를 그 슬롯을 저기 비용을 사가지고 넣는다거나 다른 OTT들도 뭔가 생중계의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서 이렇게 수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연구나 분석에 좀 추가되어 가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플로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세션 중에 오늘만큼 많이 플로우에 이렇게 착석해 계신 경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최고로 있을 때 13명까지 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임종수 교수님이 이 위대한 저작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없나요? 그러면 아까 저도 뭐 저기 사회자가 너무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가 좀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현지 분리 정책이 현지 이제 장작 정책 분리 장작 정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임종수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컬 코드가 글로벌 코드가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네로캐스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지정해서 내가 어디 구독도 하고 그런 네로캐스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와 수용이 맞물려서 가지 않았기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요렇게 가는데 이제 지역별로 지금 우리 임종수 교수님의 어떤 큰 파인딩은 이겁니다. 그 지역별로 뭐 다른 말로 문화권이라고 할게요. 문화권별로 어떤 컨텐츠의 전형적인 어떤 전형성이 있다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의 창작자들이 기존의 어떤 문법을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것들, 한국 창작자들이니까 그걸 이제 따라가지고 그렇고 뭐 남미에서도 보면 남미에 옛날 텔레몬가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 임종석 교수님한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요, 정정국 교수님 해주십시오. 마이크 쓰셔야 이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맥락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지점이 이제 좀 이제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호쾌하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현황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드라마류들이 시리즈물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의 이유가 뭐 어떤 이제 그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다른 이제 높은 숫자의 어떤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제 그런 점이 좀 궁금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이제 임종수 교수님이 초반에 얘기하신 부분에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우리의 이제 연구의 영역이 크리티시즘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들어오는 이제 친구들의 이제 학부나 이제 대학원에 이렇게 갖고 있는 크리에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연구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한 영역들을 그런 영역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뭐 산업 분석이나 아니면 장르 분석이나 장르의 특징이나 이제 이런 분야란 말이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임 교수님 이제 저서를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영역이나 분야나 이 그런 엔지니어링 혹은 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연구의 영역들에 이제 본인 생각했던 게 있으면 또 이제 얘기를 듣고 싶네요. 예, 시간이 거의 6시를 향해 가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이 많은 게 뭐랄까 흥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학교 가서 발표하면 제발 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코멘트를 적게 해줬으면 특히나 플로에서 안 해줬으면 하는 젊은 시절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처 하지 발표하면서 시간 안에 너무 급하게 또 발표하다 보니까 놓친 것들도 많고 또 그 중에는 또 제가 게을러서 또 넣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제 오늘 그 지정 토론자이신 송교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하신 지정 생존자하고 종이의 집, 그 종이의 집이 아닐까요? 머니 하이스트가 아마 그렇게 번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형의 집으로 번역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니 하이스트.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지정 생존자는 이제 분석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머니 하이스트가 있어서 봐라. 국내 로컬 TVN이라는 로컬에서 현지화한 것과 OTT가 현지화한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 같은 경우는 대단히 로컬 코드가 강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우리 사회에 뭐 지난 며칠 전에 그 투표로 선거를 했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충분히 어떤 농밀하게 즐길 수 있지는 못한. 근데 그에 반해서 머니 하이스트 같은 경우 머니 하이스트도 이제 한국에서 로컬라이제이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로컬적 코드가 있죠. 그게 뭐 공동 경제 구역이라 해가지고 남북한 간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상당히 그 글로벌적인 어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것이 강하다기보다는 로컬적인 게 되게 약한. 사실 그런 분석이 있어야 이게 더 이렇게 쫙 맞아 떨어지는 나의 어떤 저의 어떤 주장에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그런 거 너무나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아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방법론적인 거기 아까 앞서 또 플러스 페트롤 얘기했는데 플러스 페트롤 저희들도 우리 학교에서 그 데이터 센터 제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플러스 페트롤에는 오류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데이터가 지금 저는 이제 넷플릭스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서 그걸 두 개 매치시킨 거예요. 매칭시켜서 아주 어렵게 그렇게 해서 매치시켜서 아까 1179개의 데이터를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발표에는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정도만 좀 자랑하려고 그리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범죄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드라마로 국한해서 보면 모든 드라마는 저는 다 범죄 드라마라고 봅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 심지어 일일극 같은 경우도 크든 작든 다 범죄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서 누가 처벌받느냐가 요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누가 처벌받느냐가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적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범죄 드라마로 분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얼마나 강력하게 범죄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텐데 뭐 앞서 이제 지정 토론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드라마기는 한데 각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어떤 속성이 출발점이라든가 범죄의 내용이라든가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사실 계량 분석 가지고 그런 또 실제로 내용 분석을 하거나
계량적 내용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이제 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논문 우리가 논문으로서 증명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해서 이제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범죄 외의 드라마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멱함수라고 하는데 정규 분포 곡선 형태로 드라마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많이 소비되는 것은 대부분 그런 어떤 범죄 또는 그 풍거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체가 직접 나온다거나 뭐 나체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심지어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창에 꽂혀갖고 매달려 있는 거. 저도 그 처음에 수년 전에 그걸 처음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의 그걸 풍거툼이라 그러는데 그 풍거툼의 그런 컨텐츠가 많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멱함수,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의 그런 함수가 아니라 멱함수적으로 그거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소비가 되고 나머지 자기 각각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롱테일하게 소비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도드라지는 것들이지 그러지 않은 것들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이 그러니까 좀 잠깐 말이 있으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천 교수님 말씀하신 자극적인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저는 그게 애프터 TV, 그러니까 텔레비전 이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 그러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같이 보는 TV이기 때문에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가 텔레비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단히 마일드하고 근데 우리는 실제 세계는 그러지 않거든요. TV가 보여주는 세계와 실제 세계가 다른데 근데 TV는 대단히 그것을 어떤 그 순화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오히려 거꾸로 OTT는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풍거tum. 그래서 우리 그 TV 이후 시대 또는 영화 이후 시대의 영화, TV 이후 시대의 TV를 보면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가 개봉됐을 때 강력한 어떤 그런 볼거리라든가 강력한 어떤 테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 가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조금만 기다리면 아니면은 거의 동시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 꼭 아니더라도 개인이 한 10,000원 정도 내면은 구매를 해서 가족들이 같이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영화관에 가면 한 명당 15,000원인데 4인 가족이면 뭐 가서 먹고 하면 10만 원 다 넘게 쓰잖아요. 근데 10,000원이면은 뭐 치킨 하나 구해서 하면은 한 3만 원 이내에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이후 시대 영화는 대단히 강력한 어떤 그와 똑같은 거라 그 맥락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컬 글로벌 코드 우리 이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못하기 조금 아쉬운데 그 중요한 거는 이런 로컬과 글로벌 코드를 특히나 저는 이 로컬 코드를 쓰긴 쓰지만 글로벌 코드가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코드 또는 글로벌적인 요소가 상수 컨스탄트고 로컬은 이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국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죠. 파친코도 마찬가지고. 파친코를 예를 들자면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얘기 또는 일제강점기 이후 가족의 얘기지만 디아스포라의 얘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얘기를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얘기해 본 적은 있긴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토지를 보면 디아스포라죠. 그 이 평사리에 있다가 저기 간도를 가는데 하지만 끊임없이 조선 식민지 조국을 얘기하고 평사리를 얘기해요. 그 속에서 또 일제와 어떤 그 이 일제에 저항하는 뭐 미스터 선샤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파친코는 그러지 않아요. 파친코는 어떤 혼종 정체성의 문제, 그 자이니치의 문제 이런 거죠. 근데 적어도 제 기억에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것을 주제로 확실하게 드러내서 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든가 혼종 정체성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보다 글로벌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또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컬 시장과
고려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사실은 넷플릭스 OTT 입장에서는 2억 6천만에 이르는 그죠? 대한민국에서 잘해봐야 몇 천만 명인데 2억이 훨씬 넘는 그런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바지코에 보면은 일본 수사가 되게 대단히 한국 음식 문화에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일본 순사는 재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최근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어? 아줌마가 그렇게 음식을 잘한다면서 내가 한번 먹으러 올게. 이런 얘기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 대사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로컬 코드와 글로벌 코드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제각각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텐데 구독형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구독형의 어떤 매체라는 속성 플러스 앞서 누가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현지의 어차피 한국 거는 한국인들 또는 한국 저 2세 그죠 교포라든가 한국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현지 문화의 문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는 문화 원형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로컬 코드와 글로벌 코드를 좀 뭐랄까 화학적으로 엔지니어링을 그렇게 해내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게 OTT의 현지 분리 정책이 현지 분리 창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각각의 문화적인 클러스터마다 또는 주요 대부분 아시아라고 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몇몇 주요 국가별로 분업화시켜서 여기서는 이런 종류, 여기서는 이런 종류 그런 식의 어떤 분업 체계를 구성해내는 게 아닌가. 넷플릭스가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들로 따른 현상을 자꾸 추적하다 보면 그런 것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너무 이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문의드린다는 걸 까먹었는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종이의 집을 계속 인형의 집이라고 막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정정할 겸 이게 이 푼쿠툼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는 정말 생각했던 게 정말 저희 어릴 적에 뭔가 크리틱 위주의 뭔가 구분을 할 때 되게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어떤 개념으로서 머리에 남아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맥락에서 푼쿠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푼쿠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주제가 이거야랄까 모두가 이런 걸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게 있는데도 나는 이거가 너무 강렬해서 이거에 꽂히는 거 그런 거가 쿵크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나는 그때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부재했다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내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쪽을 봤는데 그게 나한테 꽂히는 어떤 그런 류가 이제 쿵크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 그 제시된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제 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쿵쿠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별성 위에 있는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어떤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한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 킹덤에서 이제 좀비를 보고 놀랐을 때 그거는 이제 내가 좀비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거나 뭐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 장면을 빼놓고 이제 그 킹덤을 봤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K 좀비라는 한 그런 어떤 소위 이제 그 K라는 단어가 앞에 붙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별성과 뭔가 보편성을 함께 하는 그뭐 스타툼인가 뭔가 다른 대가 되는 단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푸쿠툼에 대척되는 개념은 이제 스튜디움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익숙하게 보여지는 대단히 관습화된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을 스튜디움이라고 하고 이제 푸쿠툼은 강렬하게 어떤 인상을 남기거나 강렬한 어떤 찌른 듯한 근데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컨대 어머니의 사진을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어머니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어머니의 사진이 대단히 강력한 풍부함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풍부함은 개별적인 어떤 그 미디어 소비자가 느끼는 건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풍부함을 대부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강력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기어틴에서 목을 자르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OTT에서 막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는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강력한 풍부함을 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풍부함이 기본적으로는 그 로런 바르트가 말했을 때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기억 속에서의 이제 해석에 따른 결과지만 이런 OTT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는 거고 아까 우리 청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했는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를 서사극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씁니다. 서사극.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라는 말로서는 다 담지 못하는 이 OTT에서의 어떤 OTT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를 딱 했을 때 반응을 딱 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다음에 시즌 2, 시즌 3 해가지고 일종의 세계를 만들어 버려요. 캐릭터를 강력한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와 캐릭터의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그래서 그런 세계관의 세계관의 어떤 서사 또 세계의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 투영된 서사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의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용어로 표현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이거는 일종의 영웅서 우리가 서사가 그러면 영웅서사만 떠오르는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픽적인 어떤 요소들을 대단히 많이 쓰죠. 써서 그래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카타르시스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세계 아마 우리 송효세 박사님은 아마 그 세계 잘 알 텐데 어떤 오타쿠적인 그죠? 특정한 세계관이 딱 꽂혔을 때 그게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내고 일종의 컬트적인 어떤 팬덤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럼 결국은 뭐냐? 구독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지금 전 세계 2억 6천에 이르는데 그 2억 6천에 이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제 견인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전략들이 그 안에 있어서 저는 드라마라는 용어보다는 서사극 또는 서사극 드라마, 서사극 뭐 컨텐츠 뭐 이런 용어를 좀 씁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가 정당화시킬지는 저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시간에 걸친 두 발표였지만은 한 세션이 이렇게 2시간 넘게 진행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편의 발표가 있었는데 두 편의 발표를 하시는 연구자님들한테 많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발표가 드러내지 그리고 우리 여기 다른 연구자님들도 여기서 좀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후속 세미나는 우리 이 저기 학교 밑에 내려가 가지고 식사하시면서 후속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임종수 교수님이나 우리 천정선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또 다른 또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